제가 다시 되돌아간다면 그 못다한 30대, 40대 삶을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지만 네. 또 그게 지금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무고한 사람을 잡아다가 없는 죄를 자백할 때까지 고문을 가한 경찰. 그런 사실을 감지하고도 그를 법정에 세운 검찰. 그런 경찰과 검찰의 말만 믿고 그를 수십 년간 감옥에 가둔 법원. 비뚤어진 공권력에 의해 삶을 빼앗긴 경우는 비단 이춘재 연쇄살인 누명을 쓴 몇몇 사람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30년 전 부산 낙동강변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에서도 두 청년에 가해진 공권력은 매우 수상해 보였습니다. 시사의 온도, 오늘은 21년 옥살 이후 재심 결정이 난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전말을 당사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한다. 화이팅! 이게 하늘이 우리를 도왔다고 생각해요. 과거사 진상조사 과정에서 창고에 있던 폐기되지 않은 기록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 기록 때문에 고문이나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여러 수사의 문제점을. 박 변호사님 재심 전문 변호사신데요. 네. 새해 첫 재심 낙동강변 살인 사건이 됐습니다. SNS에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30년 단풀이가 이제 시작됐다. 예. 예. 재심 사건은요. 억울한 누명을 벗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사건 속에 사람들의 고통과 한이 들어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고통이 있고 그 당사자와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의 고통이 있거든요. 예. 그 모든 분들이 한을 푸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재심 개시는 한풀이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사과를 한다라고 고개 숙여 자제를 했어요. 예. 예. 느낌 어떠셨어요? 본재판 1, 2, 3심 할 때도 보면 판사들이 저희들 말조차 들어주지 않았었는데 네. 저희 말을 들어줬으면은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 일을 판사들이 저희 말은 배척하고 검찰청 경찰 말만 들어주다 보니까 저는 범인 아닌 범인이 돼가지고 생전역을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판사님께서 이 참 사법부를 대신해서 사과하신다면서 허리 굽혀 머리를 숙일 때면 진짜 세월이 많이 변했구나. 저도 마음 울컥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재판부가 예. 저는 그렇습니다. 결론이 정의로운 것도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과정도 정의로워야 됩니다. 예. 재심 사건에서의 과정의 정의로움이라는 것은 그 당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문제점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피해를 당한 당사자분들을 배려하고 위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 사건 재심 재판 과정에서 총 6번의 신문기일 그리고 마지막 결정 고지까지 이 재판부 정말 잘 만났습니다. 네. 아, 어떻던가요? 지난 30년의 억울한 한을 다 풀 수는 없겠지만 좀 마음이 누그러지던가요? 예, 저는 지난날을 생각하면 참 분노 속에 살았었고 예. 사실은 하나 죽이고 죽였다 소리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많이 살아왔습니다. 생진역을 그 21년 동안 산다는 건 그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무너져가지고 뭐 자포자기가 자살을 하려고도 시도도 많이 했었고 모든 걸 불신을 하고 그랬었는데 하지만 점점점 재판을 하면서 제 마음도 바뀌고 이 불신하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또 우리가 진실을 못 밝히게 되면 그저 살인자 가지로 묻히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자포자기를 해가지고 죽음으로써 나도 살인자가 되는 거고 그냥 덮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나가야만이 진실 밝히고 우리 가족이 살인자 가족이 아니라는 것도 밝혀줘야 되고 명예 회복 아닙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제가 제 자신과 싸움을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제가 이겼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당시는 낙동강변 2인조 강간 살인 사건 제가 그 변호인을 맡았었는데 제 나름대로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분들이 억울한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말았거든요.
제 변호사 평생을 통해서 가장 한이 되는 어.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 낙동강변 살인 사건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데 변호사님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일단 2인조 살인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1990년 1월 4일에 발생했던 살인 사건입니다. 1월 4일 부산에 있는 낙동강변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거든요. 그 여성과 함께 있던 남자가 현장을 빠져나와서 그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는데, 예. 저희가 사건 기록과 자료를 보면 이 남성이 범인인 것 같아요. 아, 이 예. 남성이 유력한 용의자인 것 같다. 그 수사 초반에도 이 남성이 용의선상에 올라와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 남성이 2명의 괴한에 의해서 습격을 당했고 여성을 죽이고 나는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네. 이 사건이 2인조 사건이 됐고, 말도 안 되는 어떤 거짓말로 인해서 이제 수사는 혼선을 빚게 되고 예. 결국은 미제 사건이 돼버린 겁니다. 원래는 2인조 사건이 아닌데 2인조 사건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범인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런데 어쩌다가 장동익 씨와 최인철 씨가 범인으로 지목이 됐던 건가요? 장 선생님의 친구였던 최인철 선생님께서 낙동강변에서 청년 봉사단으로 자연보호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그 낙동강변의 그 을수도 유원지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을 받았던 것이 화근이 됐던 겁니다. 네. 그 사건을 경찰은 굉장히 크게 의심을 했던 것이고, 예. 장 선생님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에 가끔 그 차에 함께 타고 다녔다는 이유로 예. 그 2인조가 이 사람들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았던 겁니다. 예. 그게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이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 장 선생님은 어릴 적부터 예. 시력도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어떻게 그런 흉악한 범죄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이때만 해도 이 살인 사건, 이런 강력 사건의 미제 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경찰에게 특진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네. 특진에 눈이 멀다 보면은 사소한 의심까지도 확대시키게 되거든요. 예. 재판하면서 알게 됐지만은 저하고 물속에서 격투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물속에서 둘이 격투했다. 그 날씨를 볼 것 같은 근데 겨울이거든요. 네. 바람도 불고 했다는데 달도 없고 별도 없는 가로등도 없는 동네라 하더라고요. 그런 데에서 둘이 격투를 했다. 진짜 저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다. 낮에 이 훤한 데서 치고받고 해도 한 대 제대로 때가 맞춰도 때리기가 힘든 사람인데 밤에 그 하늘은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저는 진짜 생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돌이켜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었을까라는 참 어이없는 그래서 이 누명인데. 사건, 예, 맞습니다. 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이 피해자 목격자 행세를 했던 사람의 진술 내용은 그냥 2사람이었고 키 정도, 키는 몇 cm 정도였다. 예. 그리고 얼굴은 홀쭉했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네. 그냥 뭐 몽타주를 그릴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인상착의를 전혀 얘기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1년 10개월이 지난 후에 경찰이 그냥 잡아온 범인을 앞에 두고 저 사람들이 범인 맞다. 내가 나한테 그 당시에 범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맞다라고 예.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예. 지금의 수사와 재판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래 저를 보고 얼굴은 모르겠는데 등치 몸매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재판하면서 지금 뒤에 방청석을 보나 길 가는 사람을 열을 잡아놨을 때 저와 같은 유사한 등치 몸매가 몇이나 될런지 한번 봐보라고. 그 사람이 전부 범인이 되느냐. 네. 나 그렇게도 질문을 하고 재판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제 말은 또 묵살이 되더라고요. 당시에 경찰의 태도는 어땠던가요? 경찰을 그런 말 하면 이 새끼 뭐라 그랬으면 주먹만 날라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분의 자백이 거의 유죄 판결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경찰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심한 고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당시 굉장히 떠올리기 힘든 기억이실 것 같은데요. 이 손목에다 신문지를 감고 수갑을 채우더라고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연적 인간 본능이 막 움직이게 되니까 상처가 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더라고요.
수갑을 채워가지고 쪼그리고 앉으라 해서 앉았더만은 그 무릎을 감싸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무릎을 감싸니까 무릎팍이 올라오잖아요. 예. 올라오는 상태에 무릎팍에 양쪽에다 쇠파이프를 끼우더라고요. 예. 그래가 딱 양쪽에 들어가지고 책상에 딱 걸치니까 사람이 딱 거꾸로 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얼굴에다 수건을 가리고 물을 붓게 되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코로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냥 코로 입으로 물이 들어가 정신을 예. 잃게 되는 겁니다. 딱 정신 깨서 보면은 내려가지고 물바닥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한 이틀 3일 당하고 보니까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이 있다 보니까. 네. 고문 물고문을 4일이나 당했어요. 당하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불러준 대로 쓴 게 그게 진술서가 되고 공소장이 되고 무기수를 만들더라고요. 아, 예. 그 당시 경찰들 주장에 의하면은 아니 박종철 고문치 사건이 1987년에 발생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네. 우리가 왜 고문하겠냐라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 어떤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어도 그 고문의 관행이라는 게 예. 한동안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예. 예. 지금은 많이 과학 수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DNA 검사도 하기도 하고 CCTV를 통해서 범인을 잡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범인을 바로 잡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과학 수사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용의 손상이 올라와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백을 받는 것이 가장 손쉬운 수사 기법이고 또 아주 강력한 증거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자백이라는 게 쉽게 안 나올 때 그때는 이런 강압 수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경찰이 고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예. 그 당시에 그 신문 기사 그 당시 신문 사건 관련 기사를 한 3년치를 봤었습니다. 네. 89년, 90년, 91년. 음.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고문과 가혹행위 관련 기사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기사 중에 하나가 사하경찰서에서 이분들이 수사를 받았던 사하경찰서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시기에 거의 있었던 비슷한 사건이군요. 고문을 당했다라는 예. 기사가 보였고 아주 그리고 고문 행태가 똑같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신 우리 장 선생님 얘기하신 자백하려면은 손가락을 까딱까딱 해라 네. 이 얘기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경찰에게 이렇게 고문을 당했던 사실을 검찰에서도 소명을 하셨고 법원에서도 소명을 하셨는데 예. 당시 어떤 답변을 들으셨어요? 네가 안 했으면 안 써지 왜 썼어 이러더라고요. 그 고문을 그 사의를 당하고 보니까 살기 위해서 불러준 대로 쓰게 됐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요새 고문하는 사람 경찰관이 어디서 하면서 다 호통을 치더라고요. 이 묶여갖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조사 받으면서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나는 구경도 못 했다 아니라고 내 주장을 일관했는데 신고 있던 쓰리바를 벗어가지고 볼을 딱 때리더라고요. 이야 진짜 이거 이리 앉아가지고 이거 참 뭐야 이거 와 진짜 그 치욕감이 말할 수가 없죠. 예. 과거 수사 과정에서 관련 수사관들과 검사에 의하여 고문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직무상 범죄가 다수 저질러졌음이 증명되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 재판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30년 전에는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또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고문에 의해 허위 자백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이번에 이제 재판부에서 고문이 있었다라고 인정이 됐습니다. 30년이 지나서 이게 인정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 네. 힘이 뭐냐? 예.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분들이 일관되게 고문 주장, 억울하다는 주장을 해왔다라는 거. 예. 그리고 그 억울하다는 주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왔다는 거. 예. 이 힘이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재심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한때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게 의미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 실패를 딛고 계속 그 주장을 끈질기게 하면은 네. 결국은 그 주장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21년간을 이제 옥중에 계셨는데 가장 한이 됐던 순간 뭐 그거 참 지금도 생각하면 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제가 들어갈 때는 가족들이 전부 참 행복한 가정이었었죠. 근데 제가 안에 있으면서 가정이 막 이상하게 되고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조차 제가 임정도 못하고 예. 할 때면 참 괴로웠습니다. 괴롭고 제가 딸이 2살 먹은 딸을 놔놓고 들어갔는데 참 눈에 얼마나 발렸겠습니까? 예. 하지만 또 성장하는 모습을 사진으로만 보고 지내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애가 시집을 가고 손주를 봐가지고 이제는 지금은 7살, 6살이지만 그 어렸을 때 할아버지하고 쫓아왔을 때 애를 보듬으면 네. 딸을 보듬고 있는 그 기분밖에 안 느껴지는 겁니다. 네. 아직까지도. 예. 그게 나한테는 상당히 큰 드라마고 예.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는 죄인이 아니야. 진실이 밝혀지는 거야. 너도 인정하지? 그럴 것 같으면 아빠한테 마음의 문을 열고 엄마한테 마음의 문을 열고 엄마 아버지한테 마음을 열고 다가서면서 응? 살아야지 자꾸 마음의 벽을 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 딱 하는 말이 오늘부터 한 2살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부터 다시 2살로 예. 돌아가겠다. 2살 때 예. 헤어졌으니까요. 예. 2살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서 생각을 좀 바꾸고 좀 좋은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살자 그랬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자, 이제 재심이라는 기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재심 결정만으로 사실 무죄 판결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숙제가 더 많이 남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이 사건은 상당히 많이 음. 밝혀졌고요. 그래서 예. 무죄 판결로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뭐 어떤 이런저런 노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의 절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재심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당사자들이 긴장을 합니다. 근데 무죄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부터는 긴장이 풀리고 그 이후에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 예. 장 선생님 이제 앞으로 이제 무죄 판결 받기까지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 무죄 판결 받고 난 이후의 삶을 지금부터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모님과 더 이상 싸우지 마십시오.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되돌아간다면 그 못다한 30대, 40대 삶을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지만 네. 또 그게 지금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몸은 같지만 마음만이라도 30대, 40대로 돌아가가지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 유력한 증거였던 피해자 진술, 30년이 흐른 지금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억울하다는 두 사람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다던 두 사람, 이제는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됐는데요. 남은 생이라도 떳떳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심 재판부의 신속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시사연도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준영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또 희망적인 소리,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재심의 진실을 밝혀줄 소리에 저는 그때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진짜. 진정 변호사가 여기 있었구나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하경이 할매, 우리 하윤이 외할머니 나 진짜 사랑한다. 알제?